네, 안녕하세요. 8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죠. 김주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정책 기조의 변화,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 파월 의장의 잭슨홀에서의 연설을 반영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내내 다소 부진했던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중소형주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던 가운데 이더리움을 위시한 암호화폐의 강세 역시 눈에 띄게 도드라졌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완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시장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일단은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일단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잭슨홀에서의 연설을 했죠. 어떤 이야기 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이야기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마지막은 이번 주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시각 금요일 미국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파월 의장의 잭슨홀에서의 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잭슨홀에서의 연설에 이렇게 주목하는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7월 그러니까 이제 7월과 9월 이제 보통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8월에 이제 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잭슨홀이라는 한 곳이 이제 킨자스시티 연은이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제 이곳에서 뭐 미국 연준의 각 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 해에 있었던 주요 통화 정책 또는 뭐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역시 하이라이트는 미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점에서 하반기, 그러니까 9월 이후에 남아있는 전체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를 제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그런 걸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냈던 게 지난 한 몇 년 사례에서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 파월 의장 작년 이제 저희가 8월 그 잭슨홀 이전에 한번 살펴보면 7월과 8월 고용 데이터가 별로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정책 조정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주 강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이 발언의 화색을 보였고요. 불과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였죠. 이제 이러면서 그 전에 연준에서 발언을 잘못한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게 일시적이지 않았죠. 상당히 좀 고착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뭐 거의 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 수준을 경험하다 보니까 연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 당시 2022년 잭슨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해야 하고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아주 뼈 속을 가르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어떤 연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또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구간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어요. 이 파월 의장의 임기는 이제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만 파월 의장의 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역시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이번에 또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이야기하고 나서 시장 반응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이었어요.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어떤 얘기를 했던 건가요? 저는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파월 의장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날에도 이제 여러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매파적 기조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작년 잭슨홀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용시장 둔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책 금리 자체가 일단은 긴축적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항상 이제 파월 의장이 데이터 디펜던트한 얘기를 네.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면서 정책 스탠스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조를 취하긴 했죠. 그러니까 실제 6월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이 올 연말까지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한 전망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2번은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 일각에서 이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에 50bp 인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어찌됐건 저는 이번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이거를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를 상당히 강화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꽤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와 연관되어서 러셀 2000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중소형주가 그동안 계속 이제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급등하면서 대형주와 키 맞추기를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위험 자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요. 단기물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달러가 이제 약세를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 수준까지 갔었는데 잭슨홀 끝난 이후엔 15원 가까이 시간에서는 하락하면서 1,385원을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금 가격이 그러니까 달러 약세와 이제 금 가격 강세가 이제 반대적으로 나타나는데 금 가격이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온스당 3,400달러를 넘어가면서 다시 뭐 역사적 고점이 지금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장중에 이제 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온스당 3,500달러를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3,400 중반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파월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을 테고 시장은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쏠려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하겠죠. 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나요? 뭐 일단은 뭐 금리 인하 9월 회의에서 25bp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게 CME 페드워치에서 나온 각 9월, 10월,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이걸 캡처했던 시점이 대략 한 80% 정도였고, 근데 이게 75%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90%를 다시 상회를 했다가 지금 다시 70%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PCE 물가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초에 고용 보고서를 이제 확인을 하고 다시금 중순에 물가 데이터를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9월 이제 한 20일경 정도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가 데이터 2번 그리고 고용 데이터 1번 이걸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에 최근에 이제 살짝 위축되나 했었던 대형 기술주가 다시 한번 팝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오를 때는 항상 이 대형 기술주들이 그 배경에 있어 왔는데 사실 대형 기술주 위주의 시장 상승은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소 부담스러운 영역까지 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이제 엔비디아 하나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4조 3천억 달러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S&P 500 시총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GDP로 보더라도 단일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걸 S&P 500 내에 엔비디아만 계속 이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상위 10개 기업을 한번 묶어보면 이 시가총액 S&P 5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S&P 500이니까 500개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 10개 기업이 전체 시총의 40% 그리고 이익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쏠림이 대형 기술주 쪽에 많이 되어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지난 이전과 각 5년 단위로 한번 좀 비교해 네, 네. 보더라도 아주 큰 폭으로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20%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게 2020년 오면서 이제 30% 네, 수준까지 네. 올라오고 이게 지금 5년 후인 2025년에 오니까 이게 거의 40% 가까이 수준까지 네. 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도 보면 항상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이나 기업군에 좀 집중이 되는 양상이 좀 나타나면 시장에 좀 부담이 그렇죠. 쏠림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네. 없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반면에 이제 어찌됐건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라든지 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기도 하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구조적인 재무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게 네. 각 기업들이 이제 자본을 조달을 할 때 채권을 발행을 하죠.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 회사채에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이 붙느냐, 그러니까 국채 대비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이 붙느냐라고 하는 게 스프레드로 나타나는데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가 역대 거의 낮은 수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있다. 그림을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 바닥권이 2000년 초반이에요. 근데 2000년 초반이니까 지금 거의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투자 등급이면 저희가 보통 투자 등급을 얘기를 할 때 트리플 B 이상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더블 A나 트리플 A 상당히 고우량 우량한, 회사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우량하지 않은 비우량 회사채라고 할 수 있는 하이힐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그래요. 가산 스프레드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방금 제가 이제 쏠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볼 때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익과 관련한 PER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긴 하고요. 저희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밸류업이나 이런 얘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얘기를 할 때 PB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PBR 한 배 얘기하죠. 네. 미국에서는 PBR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원체 높기 생각해보니까. 때문에. 네, 원체 높은데 지금 현 레벨 자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 S&P 500 지수의 평균 PBR이 3.2배예요. 3.2배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이제 보고서 상에는 왜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놓기는 했어요. 이제 네.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기는 한데 한번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데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더 높다라고 했잖아요. 네.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PE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도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제 이 PBR 같은 경우도 심지어 상당히 높음에도 네.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한번 네. 말씀 좀 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상으로 보면 약간은 밸류에 대한 부담을 계속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PBR도 그렇고 PER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네. 지금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썩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느 쪽의 논리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그게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갖고 오래 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어쨌든 밸류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위험 요인을 또 저희가 짚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 뭐 무역량, 물동량, 또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는 관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가 좀 높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관세의 영향이 좀 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도 좀 보면 뭐 일단 지난 5월과 6월에 하향 조정폭이 역대급으로 이제 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 네. 이제 오는 9월에 보면 이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항상 이 벤치마크 모델에 대한 수정을 또 하거든요. 분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게 9월 9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리 좀 밑밥을 아주 세게 깔아놨습니다. 뭐냐면 전체 일자리 수가 대략 한 50만 개에서 거의 한 95만 개 가까이. 그러니까 월 평균 기준으로 보면 지난 9개월치에 대한 이제
리비전인데 수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보면 50만 개에서 이제 95만 개 정도니까 월 평균으로 한 5만 개에서 한 8만 개 정도 다시금 일자리 수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취약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연준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실업률이 4.2%대에서 안정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거의 네. 뭐 그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렇죠.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급등해서 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정책 조정의 그런 시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정책 스탠스에 대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는 안 한 거죠 이번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 미국 관세에 대한 얘기에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무역량과 관련한 네.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 내의 물동량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 글로벌 교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다시금 지난 5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항상 8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8월부터는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의 양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하는 재고 그렇죠. 확충에 대한 네.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연초에 좀 많이 땡겨놓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교역량에서 보면 약간씩 둔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준비한 그림 중에 이제 전 세계 교역량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이제 주황색 선이 전 세계 교역 무역량과 관련한 데이터인데, 지난 한 6, 7월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좀 꺾이는 네, 이런 그러네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검정색 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미국 내 물류 흐름을 좀 나타낼 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지표인 카스 프레이트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네. 요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거의 낮은 수까지 내려와 있죠. 거의 1 수준까지 좀 내려와 그러네요. 있고, 이 레벨을 좀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직전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2020년 팬데믹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쪽으로 모습을 좀 향하고 보이고 있다.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선에 이런 게 오게 되면 한국에 이제 오게 되면 그걸 또 싣고 가는 트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트럭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럭 운송 협회가 있거든요. 이 협회에서 이 컨테이너선이든 이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S&P 500과 좀 비교해 보면 꽤 또 재미있는 그림이 좀 나오게 되는데,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갭이 지금 크게 벌어져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주황색 선 같은 경우가 미국 트럭 협회에서 발표하는 고용 트럭 톤수예요. 이 톤수 지수와 S&P 500 지수 간의 상관관계 좀 살펴보면 꽤 유의미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21년 이후부터 움직임을 보면 이 고용 트럭 톤수 같은 경우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러네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고, 반면에 시장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꽤 이 괴리가 큰 폭으로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약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갭이 앞서 이제 PBR 이야기하면서도 했던 네. 무형자산, 보이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치의 반영, 뭐 그런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럴 생각이 수도 있을 드네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무형자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무형자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뭐 인적 자본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또는 이제 브랜드 가치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A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무형자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수익을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네.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갭이 이제 그 부분으로 설명이 좀 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다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커져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맞습니다. 거는 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일정상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돼요. 엔비디아가 중요하죠. 네. 왜냐, 일단은 이제 시가총액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난 4월에 엔비디아의 저사양, 물론 이제 고사양은 아니고 저사양 칩이죠. H20을
수출하는 거를 지난 7월에 다시금 이제 네. 허용을 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허용을 해주면서 나타났던 이면 계약이 이번에 나타났죠. 뭐냐면 수출세라고 하는 거가 15% 정도 이제 네.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네.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중국에서 어찌됐건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는데 네.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이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그 헤드라인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중국 내에서 H20 칩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자체에서 이거를 구매 같은 거를 이제 제한시키는 네, 네. 이런 공고사항을 좀 내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들을 화웨이라든지 중국 내 자국산 칩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니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번 중국 증시 내에서 보면 AI, 반도체 이런 쪽이 상당히 핫합니다. 네, 네. 상당히 핫하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주요 ETF들 중에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 가장 아웃퍼폼, 그러니까 퍼포먼스 자체가 좋은 테마 ETF 쪽이 중국 쪽입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과창판이라든지 또는 이제 과창판 내에 상장되어 있는 50개 기업을 이제 스타 50이라고 해서 이걸 추종하는 이제 ETF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그렇죠.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온도차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될 거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확인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난 2024년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매출이 거의 7배 가까이, 그러니까 네. 분기 한 60에서 한 70억 달러를 기록하다가 지금은 450억 달러 수준까지 컨센이 올라와 네. 있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조정 주당 순이익이 1달러를 넘어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같은 경우는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시장이 예상한 것 대비 이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가 얼마만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1분기, 그러니까 저게 2024년 5월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때부터 이제 쏘기 시작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제 2024년, 25년은 넘어오는 시점부터는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가 좀 낮아지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낮은 한 자릿수까지 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그러게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가 대략 450억 달러를 시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컨센서스로 내놨었고, 지금 시장에서는 대략 46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 시장이 예상하는 이 수치를 잘 맞춰줄지, 네. 또는 그 이상에 대한 퍼포먼스를 낼지가 어떻게 보면 꽤 중요한 이번 주 증시에서의 흐름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에 담긴 수치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중국 또 관세 관련한 이야기 어떻게 내놓는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엔비디아 실적 이외에도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독일에서는 IFO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되고요. 미국에서는 각종 주택 관련 지표에 대해서 2분기 GDP 잠정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또 PC 물가 지수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국에선 국가통계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공개되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목요일에 개최되죠. 주초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요. 기업으로는 핀두아두와 그리고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의 실적 발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작하면서 보내드린 데일리 라이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